개인 관점에서의 문제 개선 내용을 하나의 사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는 평소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면 계속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A는 회사에 갈 때 좀 걸어가야 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가는 버스가 집 앞에 선다고 들었습니다. 집 앞에 붙어있는 노선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노선도에 있는 641번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보니 생각보다 회사가 멀었습니다. 좀 더 걸은 느낌입니다. 원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비교하고 나서 어떤 버스를 이용할까 결정할 예정입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거리와 버스에서 내리고 회사로 걸어가는 거리 및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 본 것인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단순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및 프로세스 향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DCA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PDC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DCA는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약자입니다. 에드워즈 데밍이 1986년 발표했는데 PDCA 활동은 지속적인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각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획은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가설적 해결책을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무엇을, 왜,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를 생각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행은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해결책을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토는 잠정적 해결책이 문제 해결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조치는 문제 해결 결과를 가져온 해결책들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를 모두 이행한 후에 추가적 개선을 위해 PDCA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이전 사례를 PDCA 틀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를 PDCA 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A는 한번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면 계속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회사에 갈 때 좀 걸어가야 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과 조직은 한번 정한 원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가는 버스가 집 앞에 선다고 들었다는 내용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가는 방법이 비효율적일 가능성 인지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또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은 결과일 수도 있고 우연히 관련 정보를 들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가서 붙어있는 노선도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641 버스 노선을 검토하며 해결책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선도에 있는 641 버스를 탄다는 것은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해보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보니 생각보다 회사가 멀어서 원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비교하려 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 거리와 버스에서 내리고 회사로 걸어가는 거리 및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걷는 거리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두 방법을 비교하여 우수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갈 때 집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641 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앞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원래의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 개선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집 앞 정류장에서 4304 버스를 타면 회사 앞에 내린다는 이야기 들었다는 것은 이 한 번의 PDCA가 끝이 아니고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PDCA는 반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본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데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 해결 과정에 익숙해지고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더해지면 조직의 문제 해결도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개인 관점에서의 문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붉은 여왕 효과가 하나의 이유입니다.
붉은 여왕 효과는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주인공 앨리스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화를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앨리스는 왜죠? 우리는 달렸는데 계속 이 나무 아래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하죠. 라고 말합니다. 이에 붉은 여왕은 너의 나라는 느린 나라구나. 보다시피 당신이 힘껏 달려야만 이곳에 겨우 머무를 수 있을 뿐이야. 만약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적어도 이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진화학자 벤 베일론이 생태계에서 생명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평형 관계에 있는 상황을 붉은 여왕 효과라 부르면서 붉은 여왕 효과는 어떤 대상이 변화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경쟁 대상이 더 빠르게 변함에 따라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원리를 일컫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로 비유하자면 다른 차들이 100km/h로 달릴 때 제가 탄 차가 같이 100km/h로 달려야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즉, 두 차 사이의 상대 속도는 0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속도가 100km/h보다 늦으면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계속 뒤처지기 때문에 후퇴합니다. 같은 이유로 남들을 앞서가려면 100km/h 이상으로 달려야 합니다.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어느 조직이 개선하지 않으면 그 조직의 경쟁자들이 개선할 것이 확실합니다. 병원에 적용하면 어느 병원이 개선하지 않으면 그 병원의 경쟁 병원들이 개선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병원들이 모두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항시 그러한 병원들의 무사태평함을 사업 기회라 생각한 사람들이 개선으로 무장하고 병원 사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붉은 여왕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튜 효과입니다. 마태복음 효과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1968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킹 머튼 교수가 그의 저서 과학사회학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사실상 동일한 연구 성과를 놓고도 저명한 과학자들이 무명의 과학자들에 비해 많이 보상받는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언급했습니다. 즉, 연구 업적에 대한 보상이 이미 명성을 얻은 연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효과는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뜻하는 사회학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응용심리학 교수 키스 스타노비치는 이를 학생의 읽기 문제에 적용했는데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점점 더 독해의 어려움을 겪고 언어는 도구 과목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읽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과목도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진적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매튜 효과에 의해 최선의 개선 및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DCA, 붉은 여왕 효과, 매튜 효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PDCA라는 방법을 통해 점진적 개선을 꾸준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개선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없으며 개선은 우리 대다수가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붉은 여왕 효과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의 아래와 같이 노력을 통한 점진적 개선이 없다면 성과 수준은 점차 떨어집니다. 또한 적당한 노력을 한다면 유지는 될 수 있지만 추가적 개선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PDCA를 통한 개선을 통해 성과 수준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꾸준한 개선을 이뤄내면 처음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조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차이를 드러나게 되면 매튜 효과 때문에 성과 수준이 급진적으로 향상되는 대약진이 발생하는데 성과를 낸 사람이 계속 더 성과를 내는 상황 및 그러한 성과로 인한 보상이 더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더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의 개선 활동은 개인 및 조직의 성과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개인의 명성을 더 높여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적 관점에서의 문제 개선에 이어 조직 관점에서의 문제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문제 개선 시 고려해야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어 우선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선 사안을 정하는 과정 및 결과가 개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과정은 어떤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조직이 정해둔 것입니다. 그런 업무 과정을 따라서 업무를 하던 직원은 익숙한 방법을 바꾸기 쉽지 않을 뿐더러 바꾸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된 개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저항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연한 개선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억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어도 해당 직원은 개선에 따르는 척하며 실제적으로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선의 실행의 문제로 개선 방향이 완벽하게 정해졌다고 하여 모든 조직이 개선에 성공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는 REM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석하면 인간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조직이 아무리 무엇을 하라고 해도 직원은 자신의 권력, 정보, 감정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선에 대한 내용도 모든 이해가 부합해야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혁신 및 개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위기 상황이어서 생존만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 생존을 위한 개선은 빨리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업무 개선을 위해서 조직의 직원 설득 과정이 필수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개선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위암이 있어 위암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받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치료에 대한 관점이 달라 누구는 수술을 받지만 누구는 받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상황과 마음을 읽고 그럼에도 조직의 생존을 위해 업무 개선 및 관계자 설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직 업무 개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문제 개선에 필요한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종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에 갑자기 큰일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체 보호대 적용을 잘못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 발생, 코로나 환자 발생하여 병동 코호트 격리 시행되어 동선 구분 필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엘리베이터 기계실 침수로 엘리베이터 멈춤 등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상황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명확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크지 않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지만 원인 파악이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개선은 조직이 설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와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1년 낙상 환자 통계 결과 및 추이를 확인하니 전년도 대비 증가 및 목표 수치를 상회한 경우, 재원 환자 욕창 발생 빈도를 확인하니 전년도 대비 증가 및 특정 월 욕창 발생 환자 수가 급증한 경우, 월 환자 입원수 추이를 확인하니 확연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나 월 환자 퇴원수 추이를 확인하니 확연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앞으로는 조직이 설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와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개선 업무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병원 업무 개선 과정의 전형적인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개선이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형적인 개선 과정을 설명드리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개선 우선순위 결정 단계는 병원의 상황, 이해관계자, 전략을 기준으로 개선에 필요한 업무 과정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무 과정 파악 단계는 현재 업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생한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 수집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성과 부족 원인 분석은 기대 이하 성과를 야기하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개선에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고 원인에 대한 넓은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입니다. 개선 해결책 제시 단계는 성과 부족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단계이고 이후 해결책을 실제로 실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 개선 내용들 중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병원 내 이해관계자 분석과 병원 전략 확인입니다.
먼저 병원 내 이해관계자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분석은 조직 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나 요구 등을 알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기대는 무엇인가?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영역에서 조직의 개선을 원하는가 등이 주요한 질문들입니다. 그에 덧붙여 병원의 업무 개선에 대한 문화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의 비전과 미션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면 그러한 병원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선 문화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의 목표가 큰지, 병원 직원 간 사교가 원만한지, 더 잘하는 다른 병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지, 개선 성공에 대해 축하하는지, 개선을 성공시킨 직원을 포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개선 내용들 중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두 번째 기준은 병원 전략입니다. 병원 전략은 어떤 개선 노력이 주어진 시점에 적절한가를 결정하고 병원이 추구하는 방향을 구성원들이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필수적이고 좀 더 특별한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됩니다. 전략을 표현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균형 성과표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1992년 로버트 캐플랜과 데이비드 노턴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공동으로 발표한 기고문에서 시작한 내용으로 재무적인 관점만이 아닌 인적 자산이나 고객 만족, 업무 처리 등 장기적인 관점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 측정 관점이었으나 나중에 전략 관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업무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업무 개선 사항 선정에 적용하면 X라는 R은 재무적 관점에서 A이고 고객 관점에서 B이고 내부 업무 관점에서 C이며 직원들의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D이므로 X안은 Y나 Z안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략 이해 시 도움이 되는 재무 및 위험 관리 관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재무적으로 유지되려면 병원의 매출이 비용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단순히 병원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정부가 설정한 정책 환경 하에서 주변 경쟁 병원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수익이 제로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여야 하고 비용을 낮춰야 하며 위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출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환자 수를 늘리는 방법과 환자당 매출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용은 모든 분야에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의료 소모품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비용을 낮추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는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사고나 세무조사 대비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모든 영역이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현재 업무 과정 파악 및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현재 업무 과정의 파악은 모든 개선의 시작입니다. 업무 과정은 반복성이 중요한 특성인데 반복성이 있는 업무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 목록을 작성하며 조직의 전략, 이해관계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지원하는 업무 과정을 기술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선의 기준점이 되며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높아지고 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에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직원들이 업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표본 추출법, 설문조사법, 점검표법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성과 부족의 원인 분석에 활용됩니다. 특히 주요 사건 기술법은 유용한데 병원 내에서 직원들이 업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사건의 언급 횟수를 분류 및 분석하면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과 부족 원인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부족 원인 분석은 기대 이하 성과를 초래하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과 부족 원인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파레토 도표, 원인 결과 도표인 특성 요인도 5Y 기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도표는 19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고안한 파레토 법칙에 기반하는데, 이는 80%의 결과는 소수의 원인, 즉 20%의 원인에 기인함을 설명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20%의 중요한 원인을 우선하여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그리는 방법은 왼쪽 세로축의 데이터 값을, 오른쪽 세로축의 백분율 값을 표시하고 누적 분포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5항목의 빈도를 파레토 도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파레토 도표를 통해 C 항목이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결과 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결과 도표는 확정된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한 원인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성 요인도가 있으며 최종 산물이 생선뼈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어골도라 불립니다. 특성 요인도 작성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의 목적은 단순한 현상 기술이 아닌 근본 문제 해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긴 화살표를 그리고 화살표 끝에 분석이 필요한 현상을 기술합니다. 화살표 가지에는 사람, 업무 과정, 제약 조건, 작업 환경 등을 표기합니다. 업무별 특성 요인도를 작성 후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 분석을 시행합니다. 원인 결과 도표의 일례입니다. 낙상이라는 결과 또는 낙상의 빈도 증가에 대한 모든 원인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의료진, 환자, 시설, 환경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Y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Y 기법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석이 필요한 가장 높은 단계의 원인을 시작점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분석 시작점보다 한 단계 아래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후 식별한 원인마다 그 원인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가적 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근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 제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종종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는 병원 내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야가 필요하여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 버클리 대학의 헨리 체스보로 교수가 2003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병원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기반 혁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전통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해결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소요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업무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에서 병렬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엔 활동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C라인 세트를 미리 준비하고 가까운 곳에 복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업무 방해 요인을 줄이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불만 항의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무과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문자로 발송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개선 활동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자 안전과 위험 관리 중 낙상 예방 활동, 손 위생 등은 좋은 주제가 됩니다. 간호 업무 개선에서 욕창 예방 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진료 과정 개선 중 투약 오류 관련 내용은 환자 진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외에 임상질 지표 관리나 진료 표준화, 환자 보호자 만족도 향상은 병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원 정보화 및 의무 기록 관리는 효율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약무 업무 개선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은 향후 병원 운영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분야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내 낙상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주제 후보들 중 낙상 사고 빈도 감소를 선택한 이유는 병원 환자 안전사고 중 빈발하는 사고가 낙상 사고이고,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후유증이 커 치료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낙상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병원이 가진 환자 진료에 대한 미션과 부합할 것이며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제가 선정되면 팀을 구성하여 업무 개선을 진행합니다. 이번 경우는 간호국과 물리치료실 인력이 참여하여 진행하는데 각 팀원들이 담당 업무를 나눠서 개선 활동을 진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팀의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한다면 병원 내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경영진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모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특성 요인도를 적용했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특성 요인도입니다. 낙상을 환자, 의료진, 시설, 환경 요인을 기준으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현재 상황 파악을 합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보고 건수, 낙상사고 보고 건수, 부서별 낙상사고 보고 건수, 낙상사고 관련 요인을 확인합니다. 보고 건수 분석을 하여 월 평균 몇몇 건으로 전체 보고된 안전사고의 몇 점 몇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A병동 및 B병동에서 몇몇 %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낙상사고 관련 요인을 파레토 도표로 분석하여 전신쇠약, 보행장애, 마비가 중요 요인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개선 활동을 선정합니다. 이번에는 낙상관리 프로세스 구축, 낙상 경고 표지 및 낙상 예방 포스터 제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앞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개선 활동을 실행합니다. 그 후 개선 활동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전 병원 및 향후에 있을 교육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선 활동 준비를 합니다.